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바야흐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원장 전 KBS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 한 줄 평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고 뭐 공화당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미국을 이끌어왔던 그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미국의 다수 대중들이 이제서야 내가 보이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승리의 원인을 물가, 인플레이션에서 찾는 사람이 많고 네. 금년이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잖아요. 근데 일본, 영국, 프랑스 뭐 할 것 없이 다 집권당들이 심판을 받는 게 다 물가가 올라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선거 전까지 미국의 유력 그 여론조사에서는 다 뭐 해리스가 한 80-90% 우세를 점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학자나 언론들이 뒤늦게 뒷북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역시 해리스 후보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그죠? 이게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 선거가 아니고 트럼프가 되느냐 트럼프가 떨어지느냐 이 선거였단 말이죠. 그것도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면 참 수치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3.1%입니다. 올해 우리가 2% 겨우 조금 더 성장하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가 연평균 3% 이상 성장했고 그다음에 뭐 고용률 굉장히 높았고 실업률 뭐 완전 고용 상태로 굉장히 뭐 유례 없이 낮았고요. 그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뭐 말도 못하게 재정 많이 풀어서 미국의 국가 채무는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국민들에게 현금을 정말 많이 주어줘서 그 소비 여력이 1년 반 넘게 지속됐고 그런데 국민들 눈에는 이런 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률 높아가지고 아들이 어디 은행 취직하거나 어디 좋은 데 취직하면 누가 이거 대통령이 잘해서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 아들이 똑똑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월마트 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는 맥도날드가 3월 기준으로 2019년보다 33% 올랐다는 거예요. 우와. 맥도날드 같은 뭐 정말 중산층과 서민들의 음식이 스타벅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1분기에 손님 7%나 미국 안에서 떨어졌다는 건데 이제 월마트 가보면 이 뭐 생필품 물가는 뭐 말도 못하게 올라 있고 특히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주행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기름값 많이 올랐고요. 특히 렌트값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런 거 올랐으면 국민들이 체감할 때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죠? 예, 이게 물가 이거 살겠나? 그다음에 이게 기름값, 생필품값, 렌트비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돌아선 거 아닌가. 대공황이 29년에 터졌잖아요. 1929년에. 39년에 처음으로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면 뭔가 강한 리더십을 찾는 거. 네. 그 지적도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도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 말인 거죠. 92년에 클린턴이 쓴 말이잖아요. 예. 네.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안 맞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통계 계속 찾아보면 계란은 4년 전보다 한 3배 가까이 비싸졌고 자동차 대출 금리 50% 이상 올랐고 이제 기업들 벌써 고용을 줄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4년의 기억보다는 그 전 기억 그때는 더 나았던 것 같아. 맞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명제를 하냐면 그래 그 트럼프 때는 먹고 사는 건 나쁘지 않았어. 전쟁 같은 것도 많이 안 했어. 쓸데없이 우리 돈 다른 나라에 퍼주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화가 난 일반 국민들은 심판, 현 정부를 심판하는 거고 당연하고요. 네. 두 번째 심판은 우리나라 와서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를 심판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그 나라들을 계속 욕해 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아니, 거죠. 뭐 분명하게 이런 나라들을 싹쓸이하겠다. 예. 뭐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매우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해리스가 이제 바톤을 넘겨받았지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나는 이런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선명성을 차별화를 하지 못했고 트럼프는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2차 토론 TV 토론회 때 트럼프가 후보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130번 정도 썼던 단어가 이제 데이라는 거 아니에요? 데이.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게 이제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정치권도 될 수 있고 예. 우리 사회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없애버리겠다. 교육 시스템 바꾸겠다. 공무원 30% 줄이겠다. 중국 완전히 그냥 보복관세 60%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선명하게 전달이 됐고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그들의 우리가 포함될 것이냐 안 그러니까요,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리스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일 거다 다들 그러는데 네. 뭐 60% 관세 매긴다니까. 근데 네. 오히려 대만이 더 걱정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만은 예를 들어 해리스가 집권했으면 대만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매우 강한 우방이죠. 네. 중국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칠 건 분명한데 고지서를 받아보고 한국이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미국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지 하면 이제 우방의 선이 매우 엷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보다 더 윗선에 있는 나라가 이제 타이완 아니에요, 대만. 예, 예를 들어 TSMC라는 거대한 파운더리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 커스터마이즈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의 시가총액 삼성의 가치보다 한 3배나 높은 거의 대만을 상징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내내 이제 이 TSMC 공격하죠. 네. 예, 예. 우리 반도체의 95%를 뺏어갔다. 그게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물고 있는 반도체 제국 인텔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술을 탈취해갔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 어쨌든 안으로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겠다.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 때 지급하겠다는 보조금들 나는 단 10센트도 주지 않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TSMC 같은 회사들은 이제 실제 지금 아리조나주에 공장을 거대하게 파운드리 회사를 짓고 있고 들어와서 만드는 것은 용납해 줄게. 밖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은 하지 마. 그러면 관세 엄청나게 때릴 거야.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못 만들잖아요. 미국은 이런 거 못 만듭니다. 네. 만들 수 있는 건 TSMC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더 관세를 매긴다. 비싸게 사간다. 그럼 누가 사갑니까? 미국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사가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싫어하죠. 그럼 미국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확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구 누를 수도 없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밀고 당기면서 결국 중국을 압박하면서 예. 우리나 대만을 우방으로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현명한 지도자여야 되고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흐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시진핑 불러서 말하라고 그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일기 때 그랬거든요. 타이완 치면 내가 당신한테 관세 안면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세 200% 때려버리겠다고. 예. 그러니까 200%란 말은 뭐 과장이겠지만 그러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 봉쇄하면 무력으로 그것을 막을 것이냐 그랬더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는 나를 존경하고 내가 얼마나 크레이지하고 이 F로 시작되는 그 욕을 하면서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그는 잘 알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트럼프 당선자 화법입니다. 네, 이렇게 밀고 당기기로 해서 예. 내가 확 때려버릴 건데 그게 무서워서 결국은 못할 거야. 못할 거야.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아무튼 중국을 막 견제하고 그래서 배터리 같은 거 중국산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네. 오히려 우리께 잘 팔릴 거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조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산 배 안 만들어주면 어디서 미국은 배 만들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만들지 하다가 한국 가서 이거는 근데 군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와서 만들래? 이럴래? 이런 과정에서 한화가 그냥 미국의 배 만드는 기업을 사서 우리가 가서 그 배 기업으로 우리 기술로 사줄게,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방산주가 조선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1, 2위가 다 중국 업체고요. 예. CATL하고 비아드라는 곳이고 3위가 이제 LG 엔소라고 SK온 이제 전 세계 세 번째 네 번째 기업이 이제 우리 기업들인데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5월 달에 관세 100% 때려버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산 전기차는 이제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어느 나라 걸 쓸 것이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당연히 우리나라 건데 지금 뭐 테슬라 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주가는 잘 안 올라가고 오히려 지난 4월 동안 많이 내렸거든요. LG 엔솔이 그 리뷰 아닌가요? 저 다른 전기차 회사에 막대하게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주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바라보는 이유는 테슬라는 이 보호주의로 처음에 트럼프 당선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없애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예. 이제 내연기관차 살려가지고 과거에 내연기관차 쓰던 그 중부 러스트 벨트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도 안 줘버릴 거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번에 선거에서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안 줄 리가 없죠. 네, 앨런 머스크가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 연설하는데 뒤에서 춤까지 췄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산 자동차는 완전히 봉쇄되면 테슬라는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예.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 배터리 주가는 중국을 대체할 거니까 우리도 따라 올라야 되는데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이중성 한국을 그래 그러면 우리 우방인 한국 배터리 들어와. 이렇게 해줄 것인지 네. 아니면 너희도 팔려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니까. 전부 다 미국 내에 공장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팔아라. 네, 네. 아니면 관세 매기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 그래서 AMPC라 그래서 이제 뭐 리쇼어링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안에 들어와서 만들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줄게. 예.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수조 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조 원까지 받게 돼 있는데 트럼프 예. 후보는 그런 거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안 주고 내가 관세 세게 때려버리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 AMPC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22년부터 조지아의 전기차가 이미 기아차가 조지아에 있거든요. 그렇죠. 엘라바마에 현대차가 있고 근데 조지아에 또 전기차 공장을 거대하게 수십조 원 들여서 짓고 있는데 예. 여기 들어가는 보조금 같은 것도 또 세액 공제 같은 것도 트럼프 후보가 제대로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받고 여기서 잘 자리를 잡아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밖에 수출을 못하니까 미국의 수출이나 캐나다 수출하려면 예. 그렇다고 해도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성공한들 왜 우리 기업이 성공해야 합니까? 우리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을 주고 돈 벌어서 세금 법인세를 내고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할 때 뭐 하다못해 그 안에 식당을 지어도 우리 공장 우리 식당이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공장이면 미국 사람 고용할 거고 세금 거기서 내고요. 세금 거기서 내고 네. 뭐 돈 벌면 그 현대 회장만 좋은 거네요. 갖고 그나마 돈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는 현대의 주주들만 좋은 거죠. 글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갖고 들어오면 그나마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요즘 계속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제 공장 짓고 또 갖고 공장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우리 기업들을 트럼프 후보가 다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 안으로 다 들어와 해서 삼성도 지금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 또 짓고 있고 하이닉스도 또 인디애나주에 짓고 있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한들 참 남의 나라 잔치에 가서 난감하네요.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런 근데 부분 그나저나 네. 당장 그 미국의 칩스법으로 우리 삼성, 하이닉스 뭐 수십조 들여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데 네. 대신에 뭐 막대한 뭐 9조가 넘는 보조금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법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이건 안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송 걸면 이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조건들이 워낙 까다롭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그 안에 짓는 공장의 철강까지도 미국 거 써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초과 이익도 상당 부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되고 뭐 첨단 제품만 만들어야 되고 안보 의료 중국 가서는 설비 투자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그 보조금을 줄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트럼프 후보가 그런 그런 공언을 했지만 미 의회가 따져보십시오. 지금 말을 들어주겠느냐? 네. 지금 그리고 제가 인디아나에 공장 짓는다, 아리조나에 짓는다, 조지아에 짓는다, 엘라베나마에 짓는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공화당 주지사들 줍니다. 남부에 또는 남동부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장들이 어그러지면 공화당 주지사들이 절대 좋아할 리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상하원을 석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좀 있으면 이제 대법관들도 다 바뀌고 미국은 헌재도 없는 나라인데 대법관들도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2.0 행정부의 특징인데 이때 가서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줄 거 다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차 사람들 떠난대요. 뭐 하이닉스 떠난대요. 이렇게 말한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그걸 얼마나 받아줄 것이냐. 또 하나는 과거에 그런 강한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조언하고 제어해줬던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다 떠났죠. 다 떠났거나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보좌관 뭐 수도 없지 많죠. 네, 국무장관 3명, 국방장관 3명, 안보보좌관 3명이 모두 다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axis of adult 그러니까 어른들의 축이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위험한 것을 할 때 옆에서 말리는 사람들, 그 말리는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났거든요. 그렇죠. 물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더 강력해진 슈퍼파워를 가진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가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역 질서는 어떻게 될지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지만 중국은 예견돼 있는 것이고 타이완과 미국에 정말 돈 많이 벌고 있는 나라 타이완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할지 진짜 뭐 많은 선택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한마디로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기업의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자, 김원장 전 KBS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글쎄 우리 정치에서 참 뜬 인물 생각하기 어렵던데 전 일단 이재명 대표로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이 주최하는 그 집회에 나와서 아주 이제는 뭐 강한 톤으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 앞두고 아무튼간에 야당 대표로서 한껏 이제 그 주가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의 어떤 이익을 나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재명 대표를 일단 뜬 인물로 잡아봤습니다. 네. 최준 원장은 뜬 인물. 그러니까 세계적인 언론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언론 최근 들어온 은둔의 영부인.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소리 없이 그동안 일기 때 잘 내조했다라고 상당히 최근 들어 긍정적 평가하고 집권 2기 때도 그나마 튀는 넉넉처럼 튀는 트럼프를 옆에서 그래도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멜라니아 여사인데 그 역할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세계 여론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부분이 참 우리나라 영부인하고 좀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꼽으신 거네요. 쉽게 말하면.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저는 명태균 씨를 꼽았습니다. 예.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너스레도 떨고 이랬는데 검찰에 소환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주 낮은 자세로 바뀌고 그야말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또 공개하면 뭐 하해할 수 있다 해놓고 또 뭐 농담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이 그때의 모습과 너무 다른.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글쎄 이런 말이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면모까지 보여서 뭐 상당히 이제 자신의 사법 처리를 걱정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일단 진인물이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아니 비겁하다가 무슨 비속어도 아니고 뭐 방송에서 쓰면 뭐가 웃었습니까? 최진 원장. 저도 이란을 명태균 준비를 해왔다가 틀림없이 할 것 같아서 이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뜬 사람인지 지는 사람인지 그냥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 들어서 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그쪽 친한인가요? 그쪽 겨냥해서 난파산에 있는 탈출한 쥐떼 같다. 내부 총질하고 있는 이런 쥐떼들이라고 세게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심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수 진영 전체 혹은 국민님 전체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뜬 인물인지 지는 인물이 애매모호하게 어쨌든 언론에서 뜬 건 확실한 건데 앞으로 좀 발언들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뜬 인물 진 인물 정리해봤고 마침 오늘이 2024년 11월 10일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히 임기 반환점 2년 반 지났습니다. 그렇죠. 2년 반을 평가해 보시면. 글쎄요, 참 저는 2년 반 하면 떠오르는 건 일단 처음에 그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온통 사회가 갈라진 것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인데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고 또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이 양분되면서까지 했어야 되는 일인가부터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재작년에 10월 29일 날 그거 생각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책임을 그렇게 안 져야 됐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특별히 이제 굳이 평가를 한다면 4대 개혁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의지 같은 거 그 인식은 뭐 굳이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뭐 그것도 전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성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의료개혁 문제는 여전하고요. 의정 같은 문제는. 그리고는 대통령의 그 도스태핑이 처음에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소통하겠다는 노력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금방 끝났죠. 네, 금방 끝나고 그 이외에 아무런 뭐 후속 조치도 없고 언론과의 대화도 뭐 3번 있었던 거죠 이번 기자회견이. 정말 이렇게 아무리 좀 보려 해도 긍정평가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는가 2년 반이. 그 결과가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갤럽입니다만 17%로 나타난 게 아니냐. 뭐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 긍정적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최진 원장. 저는 뭐 좀 약간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대통령 리더십 연구한 게 한 26년이 좀 넘었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더 많은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워낙 다양하고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많이 한 건 좋은데 특별히 이쯤 되면은 윤석열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점이 아직 없다. 물론 4대 개혁이 있지만은 이 부분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아직 애매모호하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하면 한자 성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첩첩산중 그래서 진퇴양난 그리고 심기일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개 한자로 정해봤습니다. 첩첩산중 진퇴양난 심기일전. 앞으로는 심기일전해라. 예. 그런데 지난 목요일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에서의 모습이 심기일전 모습이 보이던가요? 일단 총론적으로는 전 심기일전이 분 모습이 보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만큼
사과라는 표현을 좀채 쓰지 않는데 지금 비슷한 표현을 거의 12번 썼다라는 건 엄청 진전된 거고 그다음에 국정 쇄신하겠고 인적 쇄신하겠고 뭐 당정 소통하겠고 이거 총론적으로는 과거에서 상당히 진일보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강론의 핵심은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국민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해서는 안 될 말 예를 들면 뭐 악마화 했다라든지 두 번째로는 이런 거를 국정농단이라면 구호사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참 정말 서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서서 역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좀 더 화가 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론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딱 그 가려운 것 아픈 것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후 다음 주 나오는 국정 지지율이 이게 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악마화라는 단어, 국어사전 다시 써야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를 좀 지적하셨는데 우리 최창열 교수는 평가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좀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특검에 대해서 이게 정치 선동이다. 그리고 반헌법적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다. 이건 아무리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2016년도 11월에 출범한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어요. 그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그때는 아무튼 뭐 여당도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는 말이야. 여당이 동의하면 특검이 반헌법적이 아니고 여당이 동의 안 하면 특검이 반헌법적이다.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쨌든 국회는 국민의 일부인데 국민의 대표인데 그래서 논리가 그건 대단히 빈약한 논리고 또 하나가 총론적으로 사과를 많이 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사과합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어쨌든 사과. 근데 어쨌든이란 말은요. 정말 사과하기 싫은데 하도 내 지지율도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과하라고 그러니 또 사실 11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니 내가 사과합니다. 어쨌든 사과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어 라고 들려서 사과의 진정성 같은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자회견은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기자회견 이후에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 저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장 이제 난민 순방 때 김건희 여사와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건 뭐 나름대로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긍정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국정운영 기조라든지 당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썩 그렇게 낙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래 이렇게 지난번처럼 중요한 대국민 담화나 메시지 기자회견 때는 철저하게 준비된 발언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근데 아마 준비된 그 담화문 안에 어쨌든 아무튼 이런 단어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즉흥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하지 않습니까? 거의 예상대로 나왔어요. 질문이. 근데 그 대목을 보면은 즉흥적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답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전부 보고 새벽 4시, 5시까지 전부 다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은 본인의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가 새벽 4, 5시까지 보면서 답장을 써줬다. 네, 답글을 써줬다.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이건 그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거고 이게 파당이 간단치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서 언급하셨으니까 이제 본인의 개인 전화로 뭐 수천 통의 문자들이 왔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까지 자기 부인이 이제 그걸 일일이 보면서 이 사람들 다 유권자인데 그래도 뭐라도 답장을 해줘야지라면서 답장을 했다더라 하면서 그 얘기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썼다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될 만한 분한테 내가 문자했는데 나한테 답장을 줬어라고 그 사람들은 다니는 데마다 떠들고 다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본인은 답장한 적이 없는데 답장했다고. 나는 답장을 받았고 답장 내용이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 데마다 떠들고 네. 다니거든요.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을 소지가 많다고요. 많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충정은 알겠는데 네, 충정은 알겠어요.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한 것도 알겠어요. 충분히 네. 알겠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냥 그렇습니다. 일반 자리가 아니라고. 일반 고위공직자 자리도 아니고. 근데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네, 네.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돼서 거기에 그 문자 보낸 사람에게 답변이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은 여기서 완전히 사인이에요. 부부라는 게 별로 전혀 의미가 없어요. 부부로서 의미가 있을 때는 도와드리고 옆에 내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 핸드폰이 서로 의사소통인데 거기서 자신이 답변을 한다. 대통령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이 안 섰나 봐요, 대통령이. 그러게요. 아니, 그 판단이 안 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과거 대통령들 보면 이제 담화를 하면 대통령이 앉고 그다음에 회의실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다음 민정수석, 홍보수석 몇 명 5명이 앉습니다. 그리고 자 김건희 여사의 부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새벽 5시까지 우리 집사람이 일일이 챙겨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 기자회견 때라고 하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이런 예행 연습이 없었나 없었을 것 봐요.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그거 그리고 내가 집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라고 얘기할게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기 도중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얘기 좀 하다가 이만큼 우리 집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했던 것이다. 그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걸려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수많은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순수한 의도로 했지만 그 의도가 언론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본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확산됐다는 거. 이거를 예상을 못한다. 아까 말씀한 대로 대통령의 발언인데 그거를 예행 연습을 안 했다라는 거는 정말 참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네. 뭐 지적이라기보다도 그거야말로 뭐 말꼬투리 잡는 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쳤냐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럼 우리 사석에서나 이제 뭐 밥 먹으면서 하거나 이제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뭐 보기에 따라서는 소탈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쳤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지적을 글쎄 이게 어떤 지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지적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조금 어려워하고 국민들 앞에서 더 진중해 보이고 이런 면에서 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애티튜드 태도라면서 볼 때 점수를 이렇게 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낱낱이 한번 다 밝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글쎄요,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그렇죠. 그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모멘텀이라는 게 팍 올라가거나 뚝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시점일 정도로 너무 중요한 이게 정권의 어떤 분수령인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발언만 했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했죠. 그 민감한 시기 온 국민과 기자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즉흥 발언을 한다? 이건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거든요. 또 하나가 앞으로 글쎄 이제 대통령실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과라고 그랬다 아내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의도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만 근데 그럼 이것도 국정농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국정농단이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 비아냥으로 들리거든요. 거기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대통령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맥락을 안 하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국정농단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국정농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국민들에 대해서는 예의가 정말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흘러온 경과를 보면 뭐 공천 부분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 뭐 특정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등의 꼬투리가 될 수도 있는 녹취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건데 그런 몇 가지 구체적인 그 근거가 될 꼬투리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그저
나의 아내로서 그냥 뭐 옛날 유경수 여사가 했던 것처럼 그렇죠. 거기에 비유. 아내로서 그냥 얘기해 준 것 이 정도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네. 약간 좀 안 맞는다는 안 거죠. 맞죠.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확실한 대안을 대통령께 제시해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부분까지도 접고 설령 못한다라도 확실한 태도, 낮은 태도 이 부분만 보여줬으면 저는 절반은 성공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거기서도 퀘스천 마크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부분, 전반부, 다마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낮은 자세였고 저도 순간 약간 좀 뭉클한 부분도 있었어요. 와, 저 당당한 대통령, 저 곧 죽어도 배짱으로 사는 대통령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자리 자세로 말이죠. 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오늘 상당히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겠다. 감동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답변 내용이 아니라 그 태도 부분이 많이 아쉽다. 특히 온 국민들이 언론들이 너무 관심이 가졌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 태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낮은 자세를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중간이라도. 근데 이 부분이 뭐 악마화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언론의 논조들이 많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1시 36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강촌 부근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20km가량 차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탄진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청주에서 목천까지는 20km 정체, 이후 안성 분기점 부근 더지나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각각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13km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7km 정체, 서평대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과 또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그 11월 7일 날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했습니다만 그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 특검에 대해서 정치 선동이고 여당과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인권 유린의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네.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 특검은 벌써 2번 거부권 행사됐고 부결됐고 세 번째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특검에 대해서 꼭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는가? 그럼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가 특별감찰관이 추진되고 임명되고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꼭 특검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의 요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거야말로 좀 두리뭉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게 이 정부에 더 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 말은 정말 대단히 핫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한탄 한마디. 저는 윤 대통령 다음에 이후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대단히 궁금했는데 맞아요. 하루 동안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교적 그래도 윤 대통령이 좀 우호적, 긍정적 뉘앙스의 그런 발언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약속했던 거를 뭐 신속한 실천해라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여기보다는 더 좀 한동훈 대표 좀 주목되는 발언이 좀 어제였던가 민주당 장외 집회를 개장해서 당신들이 사법부를 겁박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 무죄라고 당신이 당당하면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자 방송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처럼 윤석열, 한동훈이 좀 케미 좀 비슷하게 서로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후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또다시 좀 균열이 생길지가 저는 앞으로의 분수령의 중요한 저는 고비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자, 앞에 이제 최창렬 교수가 특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뭐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제 분석하기를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뭐 국정 관여, 인사 개입 이런 등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일절 없었다. 때문에 검찰의 기소도 안 되고 특검도 절대 안 된다. 다만 처신에 문제가 있고 그 처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해서 그거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지만 법률적 있던 문제는 전혀 없다는 바탕에 딱 깔고 왜냐 법률적 문제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권력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지노선을 딱 친 자세 그 위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 아니에요. 맞아 그런 분석들 하는데 전 하나 좀 반문하고 싶은 게 지난번인가요 기자회견 때인가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여러 가지 뭐 믿음이 안 가거나 이러면 그때 내가 나서서라도 예. 특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그 특검은 왜 특검하겠다고 그랬죠? 그것도 여당이 동의 안 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앞뒤 논리가 맞지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의 논리가 수미가 상관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때는 특검 얘기를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러고 나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고 또 지도부 이제 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검찰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 검찰총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네. 도저히 대통령으로서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가 글쎄요.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죠.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정 부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완전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네. 어쨌든 나는 버티겠다. 근데 그게 한계가 앞으로 있지 어떻게 될지 않을까요? 모르지만 네, 뭐 8명이 이탈해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뭐 그때 가서 또 대처하겠지만 네. 아무튼 나로선 지금은 이 스탠스에서 버티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겠죠. 그겁니다. 저도 이번에 담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어쨌든 대통령 특검 노. 라는 그러니까요. 마지노선을 확실히 쳤다라는 거죠. 김건희 왜냐하면- 사법처리 대상화 노 이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트라우마가 탄핵 트라우마 있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선봉에 섰던 특검을 해봤기 때문에 이 특검을 했을 경우에 통제 불가능한 후폭풍의 가능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칠 수밖에 없다. 다만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예. 이를테면 마지노를 쳤지만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받아주시도록 한동훈 대표나 당이 여야가 합의해봐라라든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1, 2, 3할 플랜 ABC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 안 된다면 특별감찰관제도라도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봐라든지 이 부분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특검은 그래도 얘기했으니까 특검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야 합의하면 온다고 했으니까 그거야 뭐 된다고 봐야죠. 이 부분도 이제 밀려가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도 그 뒷걸음질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으로 내세운 특검 불가 이후에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야말로 핵심인데 특별검사법은 이번에 통과될 거 아니에요? 네. 제2요건에서 세 번째, 100%고 100%예요. 예. 90%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100%인데 그럼 재표결할 거 아니에요? 8명이냐 아니냐. 8명이 아니 그거잖아요. 네. 그 이번에 설령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사과한 명분이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7표밖에 이탈이 안 나와서 통과가 안 된다 쳐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겠죠. 대통령 속을 모르겠어요. 그럼 끝까지 특검까지 밀리고 해서 특검을 만약 재표결해서 통과되면 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러면 나중에 이게
혈로를 이렇게 말하면 퇴로를 스스로 끊는 거거든요. 예.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정치적으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다면은 특검이라는 법의 논란이나 검사 부분 법이 논란이 아니라 저는 민심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크게 납작 엎드리고 사과하고 해서 또 민생에 올인하고 이래서 지지율이 이를테면 파고 차곡차곡 올라간다. 30% 중반 40대까지. 그러면 저는 이번 특검의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고비를 넘어가기 쉽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민심도 전혀 이렇게 못 잡고. 법은 법의 특검의 문제는 그대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예. 다 진퇴양난인 그러니까 그게 상태가 같은 되는 거죠. 말인데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말이죠. 예. 전격적인 조치가 나와야 돼.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예. 태도만 가지고 저도 태도를 지적했습니다만 태도만을 가지고는 지지율이 오르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전격적인 게 뭡니까? 특검 수용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각 전면 교체한다라든지 예. 그다음에 좀 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이른바 비선 라인 동의하기 어렵지만 예. 나 이거 조치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럼 특검도 나중에 특검이 들어가도 바뀔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태도라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특검은 그대로 놔두라. 이를테면 국정 내각 쇄신하고 또 비선 라인 쇄신하고 특검하고 사과하고 또 모든 활동 해외까지 싹 영부인 중단시키고 이걸 속도 있게 가면은 지지율 올라가죠. 그 지지 올라가면 좀 특검 문제는 자동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을 그은 게 특별감찰관은 내가 보기엔 될 거예요. 네, 될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랑 살짝 신경전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안 할 수가 없겠구나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 해외 순방 동참 안 하는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각 부분적으로 아마 시간 좀 지나면 할 겁니다. 또 강훈 전 비서관이 관광공사 사장 뭐 스스로 철회한 것처럼 일부 인사들 이제 자리 정리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한번 버텨보자는 거죠. 특검은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거가 아무리 시행돼도요. 지지율은 별로 안 오른다? 약간 오를 겁니다. 반등할 거예요. 반등을 할 텐데 민주당이 특검은 그대로 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 계속 특검법을 발의할 거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분명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부분을 방어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저는 이제 물론 뭐 동의합니다만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좀 약간 관심을 안 갖는 부분 중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저는 개각이라고 봅니다. 개각 때 정말 와 할 정도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통합적이고 실력 있고 민생이나 경제를 잘할 수 있는 인사들을 쫙 장관 포진시키고 청와대 상당히 과감하게 쇄신하고 하면 저는 민심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그런데 또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라고 해도 장차관으로 오라고 해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상이. 저는 뭐 근데 그래도 말이죠.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지지율이 있죠. 올라갈 거예요. 반등할 거고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상대가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예. 민주당이라는 상대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대통령기를 마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없게 한 상태에서 대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 공학이에요 지금. 이 공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독하게 밀어붙일 거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지율이 좀 올라가더라도요. 특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건 특검을 절대 안 하겠다고 완전히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특검을 쉴드 치고 방어하고 나올 수 있겠냐.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정치적 이슈 후속 조치들을 빠르게 하고 그야말로 민생에 올인하면서 4대계에 상당히 성과를 내고 빠르게 속도 있게 가면 저는 특검 문제를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상당 부분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미 기회를 놓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기회 중에 굳이 기회를 찾아보면 아까처럼 그나마 개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5일 날 이제 뭐 판결 25일 날 이제 보면 어떻게 될지 하고. 그러니까 또 요약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은 절대 안 되라는 마지노선을 쳤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최소한 100 몇 명이 똘똘 뭉치느냐 균열이 생기느냐가 이제 1번 관전 포인트인 거고 그 1번 관전 포인트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하고 이른바 뭐 임기단 쭉 개헌하고 이른바 탄핵 추진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8명의 어떤 그 향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차 관건은 이달 28일 날 재의결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의 민심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동안 조치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최진 원장이 계속 언급하시는 후속 조치로 무슨 개각을 얼만큼 훌륭하게 하는지 뭐 내년도 이제 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그나마 좀 진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쌓이는 거죠. 다 쌓이는 거죠. 예,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걸 해 나갈 수 있을지 제발 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게 참 우려가 정말 돼요. 이대로 어제 예. 국정이 점점 마비될 수가 있다고요. 레임덕이 더 넘어서 그야말로 누구는 블러드덕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블러드덕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어제 우연히 이제 뭐 한 조그만 모임에서 국민힘의 비윤 다선 의원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걸 물어봤죠. 혹시 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되면 재의결되면은 혹시 통과될 수 있겠냐? 8표 이상이 이탈이 있겠느냐? 근데 본인은 일단 비윤계지만은 절대 통과는 안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박근혜에 대해 탄핵에 대한 워낙 그 악몽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이번 통과되면은 바로 이게 그냥 탄핵으로 가고 그러면 그게 그 보수나 국민님 전체 괴멸로 보기 때문에 일단 뭐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봐도 보더라고요. 28일 날은 분명히 부결될 겁니다. 부결되는데 예,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사이에 근데 뭐가 또 터지면 또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막 예. 다를 수 뭐 있어요. 녹취가 하나 더 나온다. 더 그러면 그때는 뭐 이제 전혀 방어하기 저는 지금 명태균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늘 지는 인물이 되긴 했지만은 저 입이 언제 어떻게 털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죠. 예, 이미 그 지금까지 해온 행보로 보면은 저 정도 선에서 멈출 사람 같지는 않고 또 다른 뭔가 민감한 묘한 것들이 있고 이게 계속 민심을 타면은 참 뭐 그건 상황이 뭐 어떻게 힘들죠. 갈지도 모르겠어. 아시다시피 과거에 예.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사과 2번씩 했어요. 아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과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야당도 그 지난주에 장외 집회를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하겠다 하더니 또 다시 또 이제 매주 단위로 매주 지금 하겠다는 바뀌고 계속 민심을 살피면서 어느 선까지 끌고 갈까를 계속 저울질하죠. 저울질하는 거예요. 계속 저울질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지율이 만약에 반등이 안 되면 그때는 더 밀어붙일 것이고 그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1심 판결한 15일 날로 아직 총동원령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 주위에 민주당이 반개 조직까지 해서 아마 시위가 만약 판결이 1심 판결이 좀 유죄 형식으로 좀 나오면 아마 상당히 좀 시위가 크게 좀 확산될 그럴 수 가능성이 있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1심 판단이 그렇게 위상에 이 대표 위상에 뭐 전 변함없을 거라고 근데 봐요. 저도 뭐 이미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예고되어 온 그렇습니다. 상황이라 너무 진부해지고 식상한 이슈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제 왜 그 증시의 선반영 이런 말 그런 거죠. 있잖아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돼 있는데 이 지금 주자 1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대통령이 정말로 민심에 좀 부합하는 뭐가 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국정 자체가 레임덕이 와가지고 영이 안 쓴다는 건 영이 안 쓰는 게 고스란히 국민을 피해로 오거든요. 어느 정당을 입장을 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 민심에 좀 부합하는 이런 쪽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진 원장이 말하는 또 제가 말하는 우리 앵커께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저는 이번에서 진짜 해명이 아니라 뭔가 국민이 탁 좀 감동, 울림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있을 줄 알았죠 이번에. 조금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좀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 뭐 대규모 무슨 촛불 집회 뭐 게다가 뭐 탄핵 하야 뭐 임기 단축 아슬아슬한 그런 국면들로 글쎄요. 자꾸 이어져 가는 네. 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전혀. 솔직히 안 좋은 거니까요. 물론이죠. 가급적 뭐라도 조금씩 해내길 바라는 거죠. 아주 제대로 간곡한 된 개각도 좀 바람이에요. 해내길 바라는 거고 그래야 정치가 좀 정상으로 가죠. 의정 갈등 조정도 좀 제대로 좀 성과를 내길 바라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일단 이번에도 의정 갈등이 별로 시원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좀 하도 제가 제 입으로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저도 식상할 정도로 이렇게 민생이 완전히 막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확확 좀 피부로 느껴줘야 되는 건데 여전히 지금 대통령이 자꾸 정치에 고민하고 김여사 문제 고민하고 이렇게 정치 이슈에 휘말려가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4대 개혁 그 차트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차트 봐가면서 일일이 장관들 불러오고 말이죠. 질책하고 막 그리고 일상이지만은 좀 야전침 내놓고 하루 정도 좀 자고 뭐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정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네. 저는 정말 이번 담화는
기대를 안 했지만 내심 기대는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정 수행, 제대로 된 인재 등용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 말로 오늘 마무리 짓죠.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희 이정란의 사랑해요 듣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